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마트 와인 코너에 가면 노란 라벨에 캥거루 그림이 그려진 와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옐로우 테일이라는 이름의 이 와인은 수출 기준으로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호주산 와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와인은 철저하게 수출용으로 설계된 브랜드라 정작 호주 내수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아요. 마트 진열대에서는 호주를 대표하는데 호주 현지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와인인 셈이죠. 오늘은 이런 반전으로 가득한 호주 와인의 세계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호주 와인 하면 시라즈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시라즈라는 이름에도 큰 반전이 숨어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포도가 이란의 도시 시라즈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페르시아의 신비로운 와인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낭만적인 전설이었죠. 십자군 전쟁 때 병사들이 중동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거쳐 옮겨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19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포도는 페르시아와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프랑스 론 지방에 이름 없는 두 포도 품종, 듀레자와 몽데즈 블랑슈가 자연 교배에서 탄생한 품종이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름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 포도를 시라라고 부르는데 호주와 남아공을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기원과는 무관하게 예전부터 써오던 시라즈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기원의 신화는 깨졌는데 관습으로 굳어진 이름만 살아남은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1832년 제임스 버스비라는 식물학자가 프랑스 론지방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와 호주 남부의 바로사밸리에 심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에 필록세라라는 진딧물이 퍼지면서 프랑스의 오래된 포도나무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물론 이후 젖붙이기 기술로 대부분 복구되긴 했지만 필록세라 이전 뿌리를 그대로 간직한 개체는 드물어졌어요. 반면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같은 일부 지역은 피해를 입었지만 바로사밸리는 엄격한 검역 덕분에 비감염 지역으로 남았어요. 그 결과 지금 바로사밸리에는 1843년에 심어진 시라즈 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랑마일이라는 와이너리의 프리덤 비냐드가 대표적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 포도밭 가운데 하나로 꼽혀요. 프랑스 본토에는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개체가 드물어졌는데 그 자손뻘인 호주 나무들이 지금도 같은 뿌리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원조의 땅에서는 사라진 풍경이 이민자의 땅에서 보존된 흥미로운 역사죠. 호주가 신대륙 와인 산지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땅이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사밸리는 여름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뜨겁고 건조한 땅이라 검은 자두와 초콜릿, 감초향이 짙은 묵직한 시라즈가 나와요. 반면 남쪽의 쿠나와라는 정반대예요. 붉은 흙 아래 석회암층이 깔린 테라로사 토양의 남극해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까지 더해져선 카시스 향과 민트 향이 은은한 우아한 카베르네 소비뇽이 자라나요. 서쪽 끝 마가렛 리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서 1년 내내 기온 변화가 크지 않고 덕분에 카베르네와 샤르도네 둘 다 섬세하게 익어가요. 시드니 근교의 헌터밸리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세미용이라는 청포도가 유독 잘 자라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숙성형 화이트 와인 산지로 유명해졌고 멜버른 인근의 야라밸리는 서늘한 기후 덕분에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가 뛰어나고 이 두 품종을 베이스로 한 스파클링 와인도 함께 생산돼요.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도 사막에 가까운 더위부터 서늘한 해안 기후까지 다양한 때루아가 공존하다 보니 포도 품종마다 어울리는 최적의 땅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호주 와인의 자존심을 세운 브랜드도 펜폴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맥스 슈베르트라는 사람은 16살의 심부름꾼으로 펜폴즈에 입사했다가 33세 나이에 수석 와인 메이커까지 올랐어요. 1950년 보르도 출장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1951년 첫 실험작 그란지를 만들었는데 시음회에서 회사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맥스는 소량이나마 그란지 생산을 이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빈티지를 다시 맛본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결국 그란지는 호주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밖에도 헨시케의 힐 오브 그레이스는 오래된 포도밭 한 곳에서만 나오는 희귀한 시라즈로 유명하고 투 핸즈나 킬리카눈처럼 바로사와 클레어밸리를 중심으로 진한 스타일을 앞세운 브랜드들도 평론가들 사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하디스는 1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로 대중적인 라인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게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울프 블라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창업자 볼프강 블라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1961년 호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바로사 밸리에서 와인메이커로 일하다 1966년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었고, 색상별로 등급을 구분한 옐로우 라벨, 레드 라벨, 그레이 라벨, 블랙 라벨 같은 라인업으로 호주 와인 업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로 키웠어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나눠볼게요. 예전에 수입사 초청으로 볼프강 블라스 본인이 방한했을 때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직접 얼굴을 알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다시 옐로우 테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카셀라 가문은 시칠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원래는 다른 와이너리의 포도를 도매로 납품하던 작은 농가였어요. 2001년 존 카셀라는 미국 유통업체와 손잡고 옐로우 테일을 만들었는데, 목표였던 2만 5천 상자를 훌쩍 넘어 첫 해에만 100만 상자가 팔려나갔어요. 성공 비결은 단순했어요. 당시 미국은 원래 맥주 문화가 강했고, 와인은 종류도 등급도 복잡해서 유럽 사람 흉내를 내보려던 사람들도 결국 포기하고 맥주로 돌아가곤 했어요. 옐로우 테일은 이 문제를 정확히 겨냥해서 카베르네면 빨간색, 샤르도네면 노란색 하는 식으로 품종마다 라벨색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와인 용어를 몰라도 색만 보고 고르면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 직관적인 접근 덕분에 와인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들까지 지갑을 열었고, 이후 미국 내 호주 와인 점유율은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치솟았어요. 다만 이렇게 성장한 옐로우 테일도 호주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팔려나가요. 전 세계가 아는 호주 와인의 얼굴이 정작 호주 안에서는 조용한 와인인 셈이에요. 이렇게 보면 호주 와인은 반전의 연속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이름은 가짜였지만 관습으로 남았고, 원산지 프랑스보다 이민자의 땅에서 오래된 나무가 더 잘 보존됐고, 내부 반대에 부딪혔던 와인이 국가의 보물이 됐고, 해외에서 호주를 대표하는 와인은 정작 자국에서는 조용해요. 다음에 마트에서 노란 캥거루 라벨을 보시면 그 안에 담긴 이 길고 흥미로운 반전의 역사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투더리 군 TV와 함께 호주 와인 속에 숨겨진 반전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나라의 와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